반갑습니다.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이 채널의 모든 사연을 들은 광팬입니다. 댓글도 거의 다 남겨놓을 정도로 깊이 듣고 사연자들을 위로하고 응원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겪었던 사연도 여기에 올라갈 만큼 크나큰 일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고 용기를 내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이 채택될지 모르지만 일단 저의 사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산층의 가정에서 자란 저는 또래 친구들과 비교하면 고생을 덜한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도 원하는 학원과 과외를 받았고 대학에 가서도 부모님의 지원으로 등록금을 마련해 따로 알바를 하지 않아도 되었답니다. 그리고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육체적으로 힘들이지 않고 공부에만 매진해 빨리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회계사가 되고 나서는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동안 받았던 많은 돈을 돌려드리기로 했답니다. 4년차 회계사가 되었을 때는 직접 사무실을 차리고 후배 직원 셋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일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바람에 매일이 바빴고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가서 일하는 날들이 보통이었답니다. 저는 일이 즐거워서 다른 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남자와 연애를 한 지도 꽤 오래되었답니다. 37살까지 화려한 싱글로 보내며 돈 버는 것에만 제 삶을 치중했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언제 결혼하느냐고 매일같이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제가 혼자 나와 사는데도 전화와 문자를 시시때때로 보내시며 닥달하셨죠. 또 연락에 답을 하지 않으면 다짜고짜 집에 찾아오셔서 결혼 이야기만 잔뜩 하고 떠나셨답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 지인들도 하나같이 결혼은 꼭 해야 한다는 조언을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저도 이제 그만 솔로의 삶을 청산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기로 결심했답니다. 일부러 남자와 오랜 연애를 하기보다는 조건과 성격, 대화가 통하는 남자를 찾아서 빨리 결혼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 여러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처음 3명을 연속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같이 늙고 머리가 빠진 대머리들이었습니다. 조건만 엄청 좋고 외모는 많이 뒤떨어지는 분들이었죠. 그래서 전 맞선 남들의 성격이 좋다면 외모를 따지지 않고 만나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자랑하기에만 바쁘더군요. 본인 말만 하고 남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이어서 바로 인연의 끈을 끊어버렸죠. 맞선은 계속되었고 어느새 9번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직업은 변호사였고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훤칠했답니다. 게다가 대화 몇 마디를 나누어 보니 말도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성격도 굉장히 겸손하고 배려가 넘치며 이해심까지 있는 사람이었죠. 저는 지금껏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해 여러 남자들을 만나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다음에도 만나기로 했답니다. 다행히 그 남자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해서 여러 번 만나게 되었고 2달 만에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되었답니다. 민영씨, 우리 서로 잘 통하고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정도면 부부로 살아도 꽤 좋을 것 같은데 저랑 결혼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민영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 만난 것이니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상하지는 않았네요. 네, 저도 병훈 씨랑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꽤 잘 맞는 커플이잖아요. 결혼합시다. 고마워요. 비록 짧은 연애였지만 부부가 돼서는 연인처럼 살아봐요. 민영 씨를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아내가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렇게 결혼 결정을 빨리 해서 저희 부모님께 먼저 병훈 씨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병훈 씨의 직업도 마음에 들어 하셨고 외모와 성품까지 나무랄 데가 없다며 즉각 허락의 말씀을 하시며 바로 상견례를 하자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병훈 씨의 가족은 시어머니가 유일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중소기업의 오너로 수십 년간 일해온 능력 있는 사업가였답니다. 얼굴도 예쁘고 날씬하네. 직업이 회계사라고?
네, 어머님. 지금은 사무실 차려서 후배들을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나를 보는 것 같네. 나도 민영 씨 나이에는 일만 했거든. 그래서 아들놈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한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 병훈이가 어떻게 변호사가 됐는지 몰라. 아무도 공부하라고 재촉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그게 다 어머님 영향이니 그렇죠. 어머님의 열정 있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닮은 게 아니겠어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께 아부를 하며 장단을 맞추고 분위기를 더 밝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에 매진하는 제가 무척이나 마음에 드셨는지 일에 관한 이야기만 엄청나게 주고받았어요. 당연히 결혼은 허락하셨고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 등을 말하며 시간을 보냈죠. 양가 부모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부모님들은 각자 원하는 걸 솔직하게 말씀하시며 신혼집과 혼수, 예단을 모두 맞추기로 했답니다. 저희 집도 중산층이고 시어머니 역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 돈에 관해서는 조금도 갈등이 생기지 않아 수월하고 평화롭게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고 한 달 뒤에 병훈 씨와 제가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었어요. 집과 사무실만 오가며 애처가의 모습을 보여주었답니다. 물론 신혼이라 저에게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석 달이 지나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냈어요. 그리고 연애를 짧게 하고 결혼해서 그런지 매일이 새로웠어요. 시간만 나면 가까운 곳에 데이트를 하러 나가기도 하고 호텔에서 뜨거운 밤을 보내기도 하며 사랑이 계속 깊어지고 있었답니다. 저와 남편은 나이가 30대 후반이니 아이도 서둘러 가지기로 했어요. 40이 넘으면 임신이 힘들기도 하지만 출산하는 고통이 엄청나다는 조언에 계획을 세우고 아이 갖는데 노력을 했답니다. 몸에 좋은 영양제와 임신이 잘 된다는 음식을 챙겨 먹으며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저희 기대처럼 쉽게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임신은 공부하듯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제 남편은 억지로 노력하기보다는 열심히 사랑을 하다 보면 임신이 될 수 있으니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스트레스도 받지 말라고 일러주었답니다. 모든 면에서 저에 대한 배려가 깊었으니 그 일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만나본 남자 중 최고였고 죽는 그날까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신혼생활을 1년을 넘겼는데 역시나 사이좋고 사랑이 넘치는 부부의 모습으로 지냈어요. 가끔 남편이 지방에 의뢰인을 만나러 가서 외박을 하는 경우를 빼고는 항상 같이 밤을 보냈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탈하기만 하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는데 그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와장창 깨지고 말았답니다. 당신 이거 뭐야? 당신 핸드폰을 열어봤는데 자기 여보거리는 이 여자가 누구냔 말이야.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바람을 피워온 거냐고. 나 당신한테 완전 속은 거 맞지? 내 앞에서는 다정한 척 착한 척 다 하더니 위선자였어. 나쁜 자식. 여보, 일단 진정해. 내가 다 설명할게. 사실은 몇 달 전에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로 만났는데 이 여자가 자꾸 나를 꼬시는 거야. 나는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라 확신했는데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말았어. 뭐? 그래서 본능에 충실했으니 아무 잘못이 없다 이거야? 나 바람 피우는 놈하고는 더 이상 못 사니까 당장 이혼해. 그러자 남편은 바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진짜 미안해. 내 몸뚱아리가 왜 그 짓을 했는지 나도 이해가 안 돼. 내 마음속에는 당신뿐이야. 이건 진심이라고.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신 이런 짓 하지 않을게. 제발 날 버리지 마. 나 당신 없으면 못 산단 말이야. 그이는 몇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굵은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죄했고 저와 헤어지는 건 죽을 만큼 힘든 일이라며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용서하게 되었어요.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 번의 실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이와 헤어지는 게 싫어서 용서를 하고 말았답니다. 좋아.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줄게. 대신 매달 당신 핸드폰 내역서를 나한테 보고하고 카드 내역서를 보고해. 그리고 절대 현금은 쓰지 마. 단돈 1,000원이라도 카드로만 계산해. 알겠어? 만약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무조건 이혼이야. 그럼 당연하지. 이렇게까지 된 거 아예 내 통장을 당신이 관리하도록 해. 입출금까지 다 확인하면서 나를 감시하란 말이야. 알겠지? 좋아. 당신이 그렇게까지 반성하고 사과하니까 넘어가 줄게. 그런데 당분간은 각방 쓰자. 당신이 더럽게 느껴져서 당장은 한 침대를 쓰지 못하겠어. 알았어. 얼마든지 기다릴게. 대신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 남편은 제 요구를 모두 들어주었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그이가 다른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당신 진짜 미쳤어? 변호사라는 사람이 도박을 해? 내가 아는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이혼의 3대 조건 중 바람, 도박 이 2가지를 해버렸어. 여보, 이번 일은 진짜 나도 몰랐어. 친구들이 인터넷으로 하길래 따라해봤는데 합법인 줄 알고 그런 거야. 불법이면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변호사식이나 돼가지고 인터넷 불법 도박을 몰랐단 게 말이나 돼?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경찰에서 초범이고 몰랐다고 하니까 벌금으로 끝났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다신 불법이고 합법이고 게임 같은 건 하지 않을게. 내가 못 살아. 다음에는 뭐로 나를 놀라게 할 거니? 바람 도박을 했으니 그 다음은 가정폭력이야? 아니, 내가 아무리 못난 놈이어도 사랑하는 당신을 때리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여보, 나 그렇게 바닥 아닌 거 알잖아. 이번에도 한 번만 눈 감아줘. 아직도 살 떨리네. 꼴 보기 싫으니까 저리 가. 다음에 또 사고 치면 가만두지 않을 줄 알아. 응, 고마워 여보. 다신 사고 치지 않을게. 남편은 애처가인 듯 하면서도 이렇게 저를 끔찍하게 놀랄 짓을 했답니다. 그래도 잘못했다고 싹싹 비니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참아버렸네요. 그렇게 남편은 정신을 차렸는지 매우 잠잠하게 지내며 제 신경을 건들지 않았어요. 통장 관리도 제가 하고 있었으니 그이가 어디에 돈을 쓰고 핸드폰 내역서를 보며 누구를 만났는지도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바람도 도박도 하지 않고 평범한 남편으로 지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어머니와 마찰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바빠서 얼굴 보기도 어려운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제 사무실로 찾아왔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절대 이유 없이 사람을 만나는 분이 아니어서 긴장한 채로 무슨 용건인지 듣게 되었습니다. 세아가, 지금 우리 회사 투자자 하나가 빠져서 그러는데 네가 그 자리를 채우는 게 어떻겠니? 네? 어머님 회사에 투자를 하라고요? 그래, 너 그동안 돈 많이 모았을 거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려고 하다가 네 생각이 나서 제안하는 거야. 우리 회사에 투자해서 돈을 불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너 내 회사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알지? 어머님,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죄송하지만 저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뭐? 생각? 지금 너한테 로또 같은 기회를 주겠다는데 생각을 하겠다고? 설마 나를 못 믿어서 피하려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님. 아무래도 목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며느리한테 좋은 기회를 주려고 찾아왔는데 기뻐하기는커녕 근심한 얼굴로 나를 대하는구나. 그래, 생각해봐라. 대신 빨리 결정해. 다른 투자자들이 나한테 투자하겠다고 사정하는 중이니까. 시어머니는 화가 난 채로 제 사무실에서 나가셨고 저는 곧장 후배에게 시어머니 회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달라고 했어요. 주식부터 매출과 재정 상태까지 알 수 있는 건 모두 알아봐 달라고 했죠. 그리고 몇 시간 뒤 시어머니의 회사 상황을 알게 되었는데 매출이 거의 반토막이 난 데다 직원들도 많이 그만둔 실정이었어요. 급여 지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퇴사를 한 거더라고요.
그래놓고는 저한테 기회를 주네 마네 하며 제 돈을 뜯어가려는 속셈이었죠. 그래서 저는 문자로 죄송하지만 투자는 하지 않겠다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화가 많이 나셨는지 이후 안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속을 썩이더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스트레스를 주는 바람에 머리가 아팠네요.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니 시어머니와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데 성공했고 투자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드리자 괜찮다고 대답해 주셨네요. 이젠 아무런 문제가 없겠거니 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으로 3중 추돌 사고를 내고 말았어요.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서둘러 찾아갔더니 그이의 팔과 다리에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여보, 난 괜찮아. 몇 주 입원하면 괜찮아질 거래. 그래? 그런데 난 괜찮지 않아. 하다하다 이제는 음주운전까지 하니? 바람에 도박에 음주운전까지 아주 가관이다. 이 정도면 이혼 사유로 충분하지? 여보, 이번에는 진짜 실수야. 그게 설명하면 길어지는데 오늘 장례식장에 가서 소주를 딱 한 잔만 마시고 나왔어. 정신은 멀쩡했다고.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사고가 난 거야. 한 잔이든 10잔이든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건 범죄라는 거 몰라? 어떻게 당신은 변호사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그렇게 잘하는 거야? 내 속을 얼마나 더 썩혀야겠냐고. 이번에도 너무 미안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당신한테 매번 실망만 시켜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고. 여보, 진짜 미안해. 앞으로는 아예 술을 입에도 대지 않을게. 당신이 이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혼 생각이 절로 난다고. 여보, 미안해. 그런데 이혼 얘기는 하지 말아줘. 난 진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 없으면 못 산다는 사람이 맨날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쳐? 당신 때문에 내 수명이 못해도 20년은 줄었을 거야. 또 나를 실망시키는 짓 하면 그땐 정말 끝이야. 봐주고 이런 거 없이 이혼이라고. 알겠어. 명심할게. 앞으로는 진짜 사고 안 치고 잘해볼게. 저는 바보같이 또 남편을 용서하게 되었고 사무실과 병원을 오가며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른 환자들과 섞여 있어 쉬는 게 불편했는지 개인 병실로 옮겨달라고 하더군요. 밉긴 하지만 남편이 편하게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비싼 돈 주고 병실을 옮겨주었습니다. 여보, 그런데 안 가? 더 이따가 갈게. 당신 잠드는 거 보고 가려고. 에이, 나는 하루 종일 누워서 잠만 자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당신 피곤해 보인다. 어서 집에 가서 쉬어. 그럴까? 알겠어. 내일 퇴근하고 들릴 테니까 몸조리 잘하고 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을 나왔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를 타려고 했어요. 그런데 깜빡하고 차키를 두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남편의 병실로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답니다. 다시 복도를 걸어서 남편의 병실 앞에 다다랐는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 병실 문에 귀를 가져다 대고 다시 들어봤는데 틀림없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얼마나 빙빙 돌던지 두 다리로 서 있기가 힘들었어요. 구역질까지 나오는 바람에 입을 틀어막기도 했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려고 볼을 꼬집고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했네요. 이윽고 저는 핸드폰에 동영상을 켜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남편과 누군지 모를 여자가 같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상황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저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영상을 찍었고 깜짝 놀란 두 년놈은 성급히 옷을 주워 입었답니다. 여보, 아직 안 갔어? 고작 한다는 말이 그거야? 개인 병실로 옮겨달라는 이유가 이 짓거리를 하려고 그런 거였어? 진짜 너란 인간은 구제불능이다. 오만정이 떨어진다.
마누라가 나가자마자 여자를 불러서 놀아나?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그이는 습관처럼 또다시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상간녀에게도 무릎 꿇으라는 신호를 보냈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죄송해요. 그런데 변호사님과 저는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뭐? 아무 사이가 아닌데 병실에서 그 짓을 하고 있니? 너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실은 제가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소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소송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변호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한 대답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취가 심한 쓰레기였어요. 결국 참지 못한 저는 남편의 따귀를 연신 날려버렸고 당장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이는 늘 그래왔듯이 용서해달라고 울고 비는데 미운 정마저 떨어져 버려서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침대 위에 있던 남편 핸드폰에 알람 소리가 나서 제가 들어서 확인했더니 도박 사이트에 입금되었다는 문자였답니다. 다신 하지 않겠다던 바람과 도박을 동시에 또 저에게 걸린 거죠. 너무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가지가지 한다. 당신이란 인간은 도대체 어디부터가 어디까지가 진짜야? 나한테 걸린 거 말고도 무슨 짓을 더 하고 다닌 거냐고. 여보, 지금 걸린 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 뭐? 깨끗하다고? 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쉽게 나오니? 도저히 못 봐주겠다. 난 그만 나가볼 테니까 하던 거 마저 하든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나가면 어떡해. 날 용서한다고 말해줘. 제발 부탁이야. 아니, 이미 끝났어. 너란 인간 쓰레기는 재활용이 안 돼. 이혼 소장은 병원으로 보내줄 테니까 잘 받아. 여보,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그 소리도 그만해라. 누가 들으면 진심인 줄 알겠다고. 입 닥치고 내 인생에서 그만 꺼져. 남편은 오열하듯 저를 불렀지만 무시해버리고 병원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준비를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와 불법 도박 증거를 제출했어요. 변호사는 재판이 있을 때까지 몇 주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홀로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남편의 흔적 때문에 더러운 기분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사무실 근처 모텔에서 잠을 자기로 했죠. 그런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말리려고 하는 줄 알고 연락을 피해버렸는데 다음날 제 사무실로 행차하셨더라고요. 너 왜 내 전화를 안 받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네? 그이한테 들으신 거 없어요? 뭘 들어? 너희한테 무슨 일 있는 거야? 저는 제 입으로 설명하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가 왜 왔는지 물었답니다.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여기까지 왜 오신 거죠? 기니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우선 말하기 전에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이야기니까 기분 좋게 들어주거라. 네, 말씀하세요. 좋은 일이라는 게 뭔가요? 예,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중국과 베트남에 수출을 왕창하게 됐거든?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되었어. 그래요? 축하드려요, 어머님.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투자하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니? 지금쯤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3배는 더 벌었을 텐데. 저는 빨리 시어머니를 내보내고 싶어서 이빠른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아까운 기회를 놓쳤네요. 역시 어머님은 대단하세요. 사업체를 수십 년간 운영하신 것도 대단한데 이번에는 수출로 수십억을 버시게 되었다니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고맙다. 내가 좀 잘나긴 했지. 여기까지 오는데 조금 힘이 들긴 했지만 지나고 보니 다 밑거름이었던 거야. 어쨌든 앞으로 더 성공할 테니 두고 보거라. 그런데 새아가, 내가 너를 찾아온 이유가 따로 있어. 그 아무래도 네가 나의 회계사가 되어주면 좋겠다. 네?
어머님은 이미 회계사고, 세무사고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긴 한데 내가 보기에 능력들이 부족한 것 같아. 우리 새애기처럼 똑똑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 같단 말이지. 뭐가 마음에 안 드셨길래 바꾸시려는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이것들이 돈 장난을 하는 것 같단 말이야. 내가 탈세를 시켰는데 이것들이 빼먹는 돈이 너무 많아. 탈세요? 어머님, 그러다 큰일 나세요. 그래, 네가 무슨 걱정하는지 안다. 그런데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게 너무 아까워. 한두 푼도 아니고 그 큰 돈을 나라에 바쳐야 하니 얼마나 억울하겠니? 그래서 말인데 그 회계사인 네가 그 탈세를 좀 해주면 좋겠다. 너 머리 좋으니까 다른 회계사들보다 깔끔하고 안전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니니? 뭐라고요? 저한테 탈세를 해달라고요? 조용히 좀 해라. 네 직원들이 듣겠다. 어머님,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더러 불법을 저지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세요? 얘, 너 왜 이렇게 꽉 막힌 거니? 다른 회사도 다 이렇게 탈세하면서 회사를 운영한다고. 나만 세금을 다 내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란 말이야. 그리고 난 이전부터 평생 탈세를 해왔어. 그게 정말이세요? 잠깐 하신 것도 아니고 탈세를 평생 해오셨다고요? 그렇다니까. 회사 설립하고 수십 년 동안 회계사, 세무사들한테 뒷돈 먹이고 탈세를 했다니까. 우리나라가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나라 아니겠니? 여하튼 그 덕에 내가 이렇게 빨리 성공하고 자리를 잡은 거지. 내가 다른 회계사를 섭외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가족인 네가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너라면 일 처리도 완벽하고 뒤끝도 없을 테니 말이야. 세아가, 내가 수수료는 섭섭지 않게 줄 테니 네가 앞으로 내 탈세를 도와주거라.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전 불법적인 일을 도울 수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그만 멈추세요. 잘못됐다간 폐가 망신하고 만다고요. 너는 회계사식이나 돼서 세상 사는 법을 왜 이렇게 모르니? 이깟 일로 폐가 망신하면 세상 사람들 죄다 망하겠다. 하여튼 간에 네가 내 탈세를 도와주면 너도 수익이 생기고 나도 세금 안 내도 되고 얼마나 좋니?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말 들어봤지? 우리가 한 팀이 돼서 잘해보잔 말이야. 어머님, 싫습니다. 그만 돌아가세요. 저한테 이런 소리 하시려거든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그이랑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하려다가 시어머니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화가 난 채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또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손에 든 박스는 또 뭐고요? 아이고 무겁다. 이거 들고 오느라 허리가 나가는 줄 알았네. 어서 받아. 저는 그 박스가 뭔지도 모르고 받아서 사무실 바닥에 내려놓았답니다. 세아가, 이건 내 성이니까 받아두거라. 이게 뭔데요? 일단 앉으세요. 저는 질문과 함께 박스를 슬며시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화들짝 놀랐어요. 어머님, 이거 돈이잖아요. 이걸 왜 저한테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왜긴 어제 하다만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가져왔지. 세아가,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수출을 전문으로 할 것 같구나. 네가 탈세만 잘해주면 수년 안에 수십억을 더 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네가 자꾸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생각 좀 해봐라.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을 왜 나라에 갖다 바쳐야 되니? 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서 저한테 뇌물로 돈을 가져오신 거예요? 탈세를 해달라고요? 그래, 1억이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매달 이만큼의 돈을 벌게 해줄 테니 같이 해보자. 너도 이 돈을 보니까 눈이 돌아가지?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바뀌고 그러지 않니? 네, 정말 그러네요. 눈이 돌아가다 못해 뒤집히겠어요. 그럼 제가 탈세를 책임지면
매달 이렇게 박스로 현금을 받는 건가요? 이제야 말이 통하네. 탈세를 하려면 아무래도 계좌로 출금 사실이 들키니까 매달 이렇게 너에게 돈을 가져다 주마. 어때? 어머머, 어머님,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너무 떨리네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대로 매달 이렇게 현찰을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역시 돈 앞에는 장사가 없다더니 우리 새애기가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아주네. 너와 나는 공통점이 많아. 그러니까 내 뒤를 잘만 따라오면 너도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님 감사해요. 그런데 저 잠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도 될까요? 가슴이 너무 뛰어서 진정 좀 해야겠어요. 그럼 같이 나가자. 나도 담배나 하나 피우지 뭐. 아니에요, 어머님. 여기 큰 돈이 있는데 한 사람은 지켜야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출근할 거라고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이 돈을 잘 지키고 있을 테니 다녀와. 천천히 바람도 쐬고 커피도 한잔 하고 들어오렴. 네, 가슴이 진정되면 돌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사무실을 빠져나오자마자 표정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어찌나 그렇게 하는 짓이 똑같은지 눈 뜨고 봐주기가 힘들었어요. 당연히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놀란 연기를 한 거였어요. 그동안 탈세를 해왔다고 고백한 녹음본과 저에게 가져온 뇌물까지 해서 제대로 탈탈 털어서 엿먹이려고 말이죠. 저는 즉각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영아, 웬일이냐? 왜긴 동생이 오빠한테 전화도 못해? 네가 용건 없을 때 전화를 하는 애냐? 무슨 일이야? 바쁘니까 빨리 말해. 저희 오빠 직업은 검사였습니다. 그것도 지능범죄를 담당하는 검사였죠. 오빠, 내가 건수 좀 올려주려고 전화했어. 건수? 야, 나야 고맙지. 야, 그런데 네 주변에 범죄자나 사기꾼이라도 있는 거야? 응, 내 남편하고 시어머니 둘이 아주 종합 선물 세트야. 남편은 온라인 도박 중독이고 시어머니는 수십 년 동안 탈세를 해왔대. 그리고 오늘은 나한테 탈세해달라고 뇌물로 1억을 가지고 왔어. 증거는 여기 다 있으니까 출동할래? 오빠는 먼저 화를 냈습니다. 아니, 넌 도대체 그런 집구석이랑 왜 결혼을 한 거야? 이럴 줄 알고 결혼정보회사에 가지 말라고 한 거라고. 내가 좋은 사람 소개해준다고 했을 때 소개받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오빠, 잔소리는 나중에 하고 지금 올 거야 말 거야. 시어머니가 지금 내 사무실에서 뇌물 가지고 있다고. 현행범인데 그냥 내버려 둘래? 아니, 지금 당장 출발할게. 그동안 도망 못 가게 잡아둬. 알았으니까 서둘러. 나중에 나한테 크게 한턱 사야 한다. 으이그, 이 철딱선이 없는 기집애. 알았으니까 증거랑 네 시모 잘 붙들고 있어. 그리고 네 남편한테는 경찰을 보내도록 할게. 전화를 끊고 여유롭게 카페에 들러 커피를 사고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커피를 내밀었더니 매우 흡족한 얼굴로 좋아하더군요. 바닐라 라떼네? 내가 이걸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니? 어머님도 참, 제가 며느리인데 그 정도도 모르겠어요? 천천히 드세요. 어머님 혹시 바쁜 일 있으세요? 아니, 그 회사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천천히 가도 되지. 왜? 더 할 말이 남은 거냐? 아니요. 어머님이랑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저한테 이렇게 큰 돈을 주셨는데 그냥 보내드리면 되겠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말도 참 예쁘게 하네. 이래서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야 한다는 거야. 너는 딱 나의 젊은 시절의 모습이라니까. 세아가 앞으로 날 롤모델로 삼아라. 이 시엄마가 모든 걸 전수해 줄 테니까 넌 따라오기만 하면 돼. 알겠니? 의기양양한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게 고역이었는데 오빠에게서 회사 앞에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아서 시모의 장단을 그만 맞추기로 했습니다. 롤모델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사기꾼의 범죄자를 롤모델로 삼아? 내가 널 왜 따라가니? 이 등신 같은 년아.
이제 깜빵에 들어갈 처지인데 미쳤다고 거길 따라가겠어? 얘, 너 지금 뭐라 그랬니? 지금 한 얘기 나한테 한 거야? 말귀도 못 알아듣네. 그래, 당신한테 하는 소리야. 이 멍청한 년아. 어떻게 애미나 아들이나 이렇게 똑같니? 내가 지금 네 아들한테 이혼 소송 건 걸 모르고 있는 거지? 너를 그대로 닮은 그 쓰레기 같은 아들놈이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도박 중독자라고. 증거도 내가 다 가지고 있어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해. 모자가 나란히 감옥 가게 생겼으니 참 보기 좋겠다. 이 덜 떨어진 아줌마야. 사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목이 없어서 어떡해? 당신 눈에는 내가 탈세하고 뇌물받을 사람으로 보이니? 전에 내가 경고했지. 폐가 망신하기 싫으면 불법은 관두라고. 그럼 아줌마, 잘 가?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설마 날 신고한 거야? 감히 시어머니를 신고한 거냐고? 누가 시어머니야? 네 아들이랑 이혼 소송 중이라고 말했잖아. 이 덜 떨어진 아줌마야. 그리고 내 오빠가 검사인 거 몰랐지? 일부러 말하지 않기를 잘했네. 만약 알았더라면 나한테 뇌물을 주러 찾아왔겠어? 알아서 증거를 가지고 왔으니 당신 인생은 끝났어. 그 잘난 당신 회사도 끝이고 또 당신 아들도 마찬가지로 굿바이야.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시어머니가 소리치자 오빠와 동료들이 제 사무실로 들이닥쳤고 뇌물이 담긴 박스를 보고 곧장 시어머니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빠는 시어머니의 회사에 찾아가 압수수색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탈세와 횡령의 증거를 찾았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한 남편에게는 형사들이 체포하러 갔다고 전했어요. 알고 보니 그동안 남편은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네요. 온라인 도박뿐만 아니라 하우스 도박까지 일삼았다는 증거를 찾아 영장 없이 구속이 되었답니다. 결국 남편은 구속된 채로 저와의 이혼 재판을 받게 되었고 거의 전 재산을 저에게 위자료로 지급해야 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탈세와 횡령의 금액이 너무 커서 모든 재산을 압수당하고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모자가 다정하게 감옥에 가는 걸 보니 속이 다 시원했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저는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떠났습니다. 사무실을 옮길 생각은 없어 멀리 가진 않았네요. 그리고 얼마 뒤 오빠가 저를 찾아왔어요. 너 내가 결혼정보회사에서 남자를 만나지 말랬잖아. 왜 오빠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린 거야? 아주 혼이 나야지. 그러게 말이야. 나 좀 혼내줘. 괜히 조건 같은 거 보고 결혼하는 게 최선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어리석은 거지. 여하튼 인생 경험 제대로 했어. 그런 인간들과 엮여봤으니 사람 보는 눈이 좀 높아진 것 같아. 스스로 알게 됐다니 다행이다. 야, 민영아, 내가 전부터 말한 적이 있었지? 나랑 같이 일하는 수사관 말이야. 그런데 왜? 나 이제 이혼녀야. 총각이 날 왜 만나겠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수사관님이 널 꼭 만나고 싶다네. 내가 10년 넘게 같이 일해온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내가 본 남자 중에 최고야. 그래서 진작부터 널 소개시켜 주려고 한 거라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 나 같은 여자를? 안 돼. 나도 양심이 있어. 이혼녀의 속물인 여자라고. 그런 사람은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자격이 있어. 이야, 내 동생 철들었네. 자기 스스로 속물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 제대로 정신을 차렸나 봐. 그만 놀려.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으니까. 하여튼 시간 빼봐. 사귀라고 등 떠미는 거 아니고 그냥 밥이나 한 끼 먹어보라고. 아휴, 알겠어. 보나마나 나한테 실망하고 도망갈 거다. 저는 기대도 하지 않고 오빠가 소개해준 수사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왜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외모도 멋지지만 성품도 올곧고 모든 말이 긍정이 배어 있었답니다.
누가 봐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았죠. 저는 수사관이 욕심이 나긴 했지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양심이 있어서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수사관님은 끝까지 저와 인연이 되고 싶었는지 매일 저를 찾아오고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10번을 거절하면 11번 고백하는 남자였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난 지금 사연을 쓰고 있는 저는 수사관의 아내가 되었고 예쁜 딸아이의 엄마가 되었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제가 참 양심이 없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서 과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쓰게 되었답니다. 제 전남편과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비슷한 사람을 만난 분들이 더러 계실 것 같아요. 만약 남편이 바람과 도박을 했다면 저처럼 용서하지 마시고 바로 인연을 싹둑 자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글을 줄일게요. 모두 안녕히 계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